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딱 30살 되는 서울 사는 아줌마예요. 결혼하고 아기까지 있는 워킹맘이니 아직 나이 어려도 아줌마가 맞겠죠.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는 올 가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 평생 추석 당일에 이렇게 더운 날은 처음이었네요. 시모 때문에 하도 열이 받아서 더욱 덥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이번 추석 사건을 계기로 절 심하게 괴롭히던 시모와는 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중간 역할로는 남편보다 시부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죠. 남편이란 말은 진짜 남의 편의 줄임말이 맞나 봐요. 결혼하자고 할 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는 이번에 하는 꼬라지 보니 순두부로 만든 방패인지 도통 제대로 된 방패막 역할을 하지도 못하더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모와 더 이상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가뿐한 기분이네요. 왜 이렇게 시모를 싫어하냐고요? 물론 세상엔 좋은 시모도 많겠지만 저희 시모 같은 경우엔 정말 악녀가 따로 없었어요. 본인 아들이 약사라며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 남편 얻었으니 혼수 이것저것 해오라질 않나. 애초에 결혼을 반대하질 않나. 만일 남편이 의사였다면 시모는 혼수로 빌딩 한 채 해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나마 약사인 게 다행이네요. 어이없는 건 저도 나름 우리나라 최고 교대 졸업하고 신부감 1위인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가 퇴근도 좀 빠르고 방학도 있고 해서 아기 키우며 맞벌이하기 최적의 직업 아닐까 생각해요. 학생들 인성 및 지성 면에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교사연금도 나오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 어렵고 험난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이 악물고 공부하여 안정적인 직장까지 얻었는데 이게 그렇게 폄하받을지 몰랐어요. 바로 시모한테 말이죠. 제가 더 억울하고 분통한 건 악녀 시모가 저만 구박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며 괴롭혔단 점이에요. 저희 엄마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친정 아빠 탓에 진짜 가시밭길을 걸으셨던 분이거든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서 단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심한 당뇨에 걸려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먹는 약도 엄청 많네요. 100세 시대에 60대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인 친정 엄마가 온갖 병을 얻어 골골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답니다. 그런 우리 엄마를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욕되게 했던 시모였어요. 정말 상견례 때 시모 죽방 한번 날리고 결혼을 파토냈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우유부단한 제 성격 탓에 그대로 결혼 진행해버렸네요. 아직 30밖에 안 된 제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자랍니다. 그 한많은 인생살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친한 사람들에게도 제 어린 시절 얘기며 안 좋은 이야기들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사연살롱의 청자분들에겐 고해성사하듯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라고 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이곳에 외치고 싶은 심정이랄까요? 그럼 제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펼쳐내 볼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빠에 대한 첫 기억은 역시나 밥상을 뒤집어 엎고 고성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한 4살쯤에나 겪었던 그 장면을 지금까지 아주 상세히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날 아빠가 입었던 티셔츠며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던 장면. 방에 널브러진 찌개, 밥, 반찬들이 다 기억나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엄마를 구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주던가. 아기도 저 하나만 낳고 말지 그 다음 해에 제 여동생이 태어났죠. 엄마 아빠와의 지긋지긋한 싸움. 아니, 엄마를 일방적으로 구박하던 아빠의 모습을 제 여동생과 함께 두려움에 떨며 지켜봐야 했어요.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아빠는 성질이 정말 지랄 맞았어요.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본인이 낮잠 자서 국수가 좀 불었던 걸 엄마 탓을 하며 그대로 버려버리기도 하고, 동생 돌상의 과일이 좀 기스나고 부실하다는 이유로 돌상을 걷어차버리기도 했죠. 아빠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트럭으로 생선 판매를 하셨는데 그 지랄 맞은 성격에 장사라고 뭐 야무지게 잘했을까요? 당연히 엄마에게 생활비조로 가져다주는 돈이 적으니 동생 돌상의 과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행인 건지 아빠는 우리 자매한테는 비교적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저와 제 여동생은 당연히 아빠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주범이었으니까요. 아빠가 장사를 마치고 집 골목으로 들어설 때면 항상 휘파람을 불고 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세 모녀는 완전 초긴장 모드였죠. 집에 와서 또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견디다 못한 엄마가 우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나래야, 나연아, 우리 아빠 피해서 먼 섬으로 도망칠까? 그래요, 엄마. 우리 멀리 도망쳐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만 없으면 세상이 평온할 것만 같았어요. 아빠가 퇴근하기 전 엄마와 동생과 함께 도망치던 그 길이 그렇게 자유롭게 느껴졌죠. 그런데 핸드폰 쓰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아빠는 석 달 만에 섬으로 쫓아왔어요. 덩치 큰 아빠의 그때 당시 모습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죠. 야, 이놈의 옆은 내야, 감히 날 벗어나려 해? 이 섬에 기둥서방이라도 있더냐? 트럭 끌고 전국 다 돌아다니며 생선장사하는 내가 옆에 내 하나 못 찾을 줄 알았냐? 전 세계 어디로든 도망가 봐라. 내가 다 찾아내서 아주 아작을 낼 거야. 가려면 너 혼자 가지. 왜 내 생떼 같은 딸내미들까지 데려가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놈의 옆에 내 납치범으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린다. 얼른 집으로 기어들어와. 같이 가자. 싫어요. 아빠 집에 가면 또 엄마 구박하고 상 뒤집어 엎고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할 거잖아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맨날 화만 내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엄마랑만 살 거예요. 아빠 혼자 가요. 전 겁이 나서 벌벌 떨고만 있는 엄마를 대신해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아니,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을 담아 호소했죠. 하지만 당연히 독불장군 아빠한텐 씨알도 안 먹혔어요. 추우끄만 기집애가 뭘 안다고 해. 니네가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먹고 자고 입고 했냐? 다 아빠가 하루 종일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서 준 돈 아니더냐? 얼른 가서 다시 학교도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 해야지. 얼른 짐 갖고 나와. 그렇게 엄마와 우리 자매는 다시금 공포스러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당연히 아빠의 횡포는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죠. 제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줘요. 애들은 내가 키울게요. 심지어 위자료며 양육비 한 푼도 안 바랄게요. 내가 식당 일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우리 딸내미들 키울 테니 날 좀 놔주면 안 될까요? 역시나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긴 했나 봐요. 아니, 그냥 집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엄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다 이해될 만큼 엄마는 그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사셨어요. 저와 제 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해주셨기에 엄마가 가출한 걸 알았을 때 슬펐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이 집에서 아빠와 사는 것보단 혼자 사는 게 평온했을 테니까요. 10살이 하기엔 꽤 성숙한 사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남긴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래야 나연아, 엄마는 살기 위해 나간다. 너희에겐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단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엄마가 자리만 잡으면 너희를 꼭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딸들. 엄마의 쪽지를 읽고 나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아직 6살이었던 제 여동생은 엄마를 찾기 바빴죠. 엄마 어딨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딨어? 숨바꼭질하느라 숨은 거야? 난 못 찾겠어. 언니가 대신 좀 찾아줘. 나 배고파. 엄마를 찾는 제 여동생을 보니 그제야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어린 동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죠. 그렇게 동생을 붙잡고 울고만 있는데 아빠가 눈치 없이 휘파람을 불며 흥겹게 퇴근하더군요. 웬일로 엄마를 살갑게 부르면서 말이죠. 여보, 나래 엄마 어딨어? 우리 곧 결혼기념일이잖아. 애들 데리고 동해라도 한번 놀러 갈까? 나래 엄마, 왜 답이 없어? 자? 전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다 아빠 탓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엄마, 쪽지 한 장 남겨주고 집 나갔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책임져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눈이 뒤집히더군요. 뭐? 이놈의 여편네? 또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아? 독한 여편네. 이젠 자기 자식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 죽일 놈의 여편네. 잡히기만 해봐라. 그 길로 아빠는 생선 트럭을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번 섬에서 저희 모녀를 3달 만에 찾았던 것처럼 쉽게 찾지 못하더군요. 전 속으로 엄마를 그만 좀 찾고 내버려 뒀으면 이란 생각을 했어요. 제 기도가 효력이 있었는지 아빠는 엄마를 계속 못 찾고 급기야 엄마를 실종신고하더군요. 경찰 보고 대신 찾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저는 제 여동생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저 또한 어렸고 요리는 전혀 할 줄 몰랐으니 무조건 후라이팬에 있는 밥과 반찬을 모조리 넣고 볶아댔죠. 맨 처음엔 맛있다고 먹던 동생도 한 달 내내 그렇게 먹으니 질린다고 뱉어버리더군요. 슬슬 이 반찬 저 반찬 해보니 요리 솜씨도 많이 발전하여 완전 대장금이 됐어요. 물론 싸구려 시장에서 거의 폐기하는 야채들만 가지고 하려니 한계가 있었지만요. 그나마 아빠가 진짜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붙여주고 있었기에 저와 제 동생이 살 수 있었죠. 엄마 찾으러 다니랴 생선 팔러 다니랴 트럭 타고 전국을 다니던 아빠의 얼굴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아빠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쯤 비보가 들려왔죠. 거기 김순돌 씨 댁 맞습니까? 따님 되시죠? 김순돌 씨가 졸음운전하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긴 한데 병원 측에서 가족이 있어야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그곳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서 주인집 아저씨 차를 타고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역시나 주인집 아저씨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아빠를 화장하여
유골까지 가져올 수 있었죠. 장례식은 꿈도 못 꿨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군요. 그만큼 아빠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컸나 봐요. 아빠가 남겨주신 약간의 현금과 제가 떡볶이집에서 알바를 하여 동생과 제 입에 겨우 풀칠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공부에 대한 끈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 했었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순 밥 먹으며 등교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받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어쩌면 저에겐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 친구들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면서도 공부하기 싫다고 날라리짓하며 부모 잔소리에 투덜대는 친구들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따뜻한 온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맨날 불평 불만만 해대는 친구들이 한심하더라고요. 저와 제 여동생은 둘 다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엄마가 실종 선고받은 지 언 5년이란 시간이 지났더군요. 엄마는 어디서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채로 사망자 처리가 되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듣고는 아빠가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던 것보다 더 크게 오열하고 몇 날 며칠 충격에 빠져 살았어요. 그토록 모범생이던 제가 학교도 며칠 빠질 만큼 생의 의미를 잃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금 잡초처럼 일어나야 했어요. 저와 4살 차이지만 딸처럼 키웠던 제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또다시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원하던 교대에 합격하게 되었네요. 뭐 대학을 다니면서도 과외 알바를 4개씩 해가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미팅 소개팅에 젊음에 만끽하기 바빴지만 제게 그런 건 다 사치였죠.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한테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박명자 씨 따님 되시나요?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던 박명자 씨가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겨서 경찰 조사받던 중 박명자 씨가 사망자 처리된 사람이란 걸 발견했습니다. 사연을 듣자 하니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10년 전에 집을 가출했다고 하는데 어서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딸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네요. 이제 성인이 됐을 거라면서요. 네? 뭐라고요? 박명자면 저희 엄마인데? 저희 엄마가 살아계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몇 차례나 꼬집어가며 대강 나갈 채비를 했어요. 아직 16살인 동생에게 사실을 말할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이제 동생도 많이 컸으니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동생과 저 둘 다 택시를 타고 엄마가 계시다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적 많이 흘렀죠. 둘 다 벌벌 떨면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하니 진짜 엄마가 있었어요. 10년이 지나서 조금 나이 들긴 했지만 예전에 그 예뻤던 우리 엄마 맞더군요. 엄마, 우리 왔어요. 나래랑 나연이 왔다고요. 살아있었군요. 아빠 돌아가셨어요. 엄마 떠나고 한 3, 4년 뒤에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진작 좀 찾아오지 그랬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내 피 같은 자식들. 아무것도 없는 엄마가 자존심만 강해서 뭐라도 좀 기반을 잡고 너희를 찾으러 가고 싶었어. 사실 아빠가 있는 집에 가기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지 몰랐구나.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면서 웬 유부남 팀장이 자꾸 쓸데없이 본인에게 집착하여 결국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에 의해 조사받다가 사망자 처리 신분이라는 게 밝혀지고 만 거였어요. 경위야 어찌됐든 우리 세 모녀는 아빠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 합가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이 누워 자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절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였죠. 그런데 마냥 행복한 것도 잠시. 그동안 혼자 힘겹게 살아온 엄마는 사망자 처리되어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에 건강이 말이 아니더군요. 겉으로만 볼 때는 여전히 아름다운 엄마였지만 속은 다 곪고 있었던 거죠. 같이 생활하며 엄마가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엄마, 안 되겠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종합검진 한번 받으러 가요. 엄마는 돈 든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때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과외 알바를 하며 돈을 벌고 있던 저는 엄마를 모시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죠. 결과는 당뇨가 매우 심각한 단계이며 합병증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으며 오른쪽 눈도 안 좋은 상태였죠. 정말 참담했어요. 엄마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었죠. 엄마,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면 내가 취업하니 엄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세요. 우리가 사치 부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알뜰하게 살면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엄마와 합가한 상태에서도 전 여전히 소녀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마와 살결을 마주대며 꼭 껴안고 잘 수 있다는 것에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우리 엄마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요. 여동생 나연이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입학했고 조기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저보다 연봉이 더 셌죠. 그렇게 우리 자매는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았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네요. 열과 성을 다해 담임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직 초등 저학년이었던 아이들이라 제가 거의 키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 선생님께서 제게 자기 남동생과의 맞선을 제안하더군요. 김나래 선생님,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차분하니 인기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듣자 하니 모쏠이라던데? 내 남동생 한번 만나볼래요? 내 동생이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약사에 강남에 집도 있고 우리 아빠도 고위공무원 퇴직하신 분이고 엄마도 교양 넘치시는 인자한 분이고 우리 집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요. 성격이 꽤 좋아 보였던 선생님이었기에 그분을 믿고 맞선 제안에 오케이 했어요. 27살이 되도록 남자 손목 한번 안 잡아본 채가 좀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여동생도 대기업에 취직하여 돈을 벌고 있던 터라 제가 남자친구 만나서 만일 시집을 가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늦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30이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예쁜 가정 꾸리고 싶었죠. 우리 엄마 아빠는 둘이 너무 행복하지 못했기에 사이가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 행복하게 남편 사랑 많이 받으며 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으니 그 정도 자격은 있다고 스스로 느꼈죠. 맞선 장소에 갔는데 안경 낀 남자가 참 젠틀한 신사처럼 멋져 보이더군요. 왜 이런 근사한 남자가 아직도 애인을 못 만나고 결혼을 못했을까 의아할 정도였죠.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지성씨, 전문직이고 잘생기고 매너 있는 분이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전까진 비혼주의셨나요? 그게 궁금하세요? 말씀드리면 도망가실지도 모르는데.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사가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40살에 가까운 노총각이 돼버렸으니 아마 나래 씨랑 결혼한다고 하면 이번엔 반대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 느낌상 나래 씨랑 올해 안으로 결혼할 것 같은데요. 그의 간접 프로포즈 같은 멘트에 제 얼굴은 홍당무가 돼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쏠이고 남자와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으니 결혼 얘기가 너무 낯설긴 하더군요. 하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이런 멋진 신사가 절 좋게 봐준다니 가슴이 콩닥콩닥 설렜죠. 우린 사귀자는 말도 없이 바로 데이트에 돌입했어요. 대화도 얼마나 잘 통하던지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우린 짬을 내어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야말로 뜨거운 열애를 했죠. 그러다가 덜컥 제 뱃속에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이 사실을 남친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가슴이 벌렁벌렁 긴장이 되더군요. 우선 아기 아빠인 남친에게 말했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참 다행이었죠. 자기야, 장모님께 얼른 말씀드려. 나도 우리 집에 말씀드려서 상견례 일정 잡을게.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얼른 웨딩드레스 입자고. 우리 셋이 너무 이쁘겠다. 그렇게 급속도로 상견례는 진행되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제 선택을 전적으로 믿어주셨고 임신을 축복해 주셨죠. 상견례 자리에 제 여동생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자리였죠. 남친 쪽 부모님을 따로 뵙는 절차 다 생략하고 바로 부모님 대 부모님으로 상견례 먼저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전에 듣기로 예비 시모는 교양이 넘치는 분이고 예비 시부도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점잖은 분이라고 하니 고상한 분위기로 잘 마치고 오자란 생각만 했죠. 그런데 초장부터 그 계획이 산산조각 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견례를 먼저 하게 됐네요. 야, 네가 우리 지성이 꼬드겨서 임신했냐? 우리 아들이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라 있는 집 딸내미랑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겨우 가난하기 그지없는 집 딸내미를 데려와? 너 열쇠 몇 개 해올 수 있냐? 우리 아들은 심지어 강남의 빌라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넌 네 명의로 된 게 뭐 하나라도 있긴 하냐? 아, 속 터져. 아들아, 네가 뭐가 못나서 저런 여자애랑 결혼을 하냐? 너 일부러 엄마 엿먹이려고 가난한 애 임신시킨 거지? 그동안 결혼할 여자들 반대했던 것 때문에 그렇지? 전 너무 놀라서 벙 쪄버렸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같이 당하고 있던 친정 엄마까지 건드리니 더는 못 참겠더군요. 아니 아줌마, 대개 딸내미가 학교 선생이라며. 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임신이나 하고 돌아다니게 해요? 듣자하니 아줌마는 당뇨병 환자라 눈도 멀었다면서요. 양쪽 눈 다 횟가 닦아버리면 결국 자식들이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가난하면 건강하기라도 하든가. 전 폭발해버렸죠. 어머님, 초면에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모욕을 주시고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싶어서 안 좋아진 겁니까? 어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러세요? 대개 아드님이 무슨 대통령, 아니 의사라도 됩니까? 저도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있는 여자인데 무슨 창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분 나쁘네. 집에 가요 엄마. 일어서세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던 남친은 절 붙잡았고 예비 시모한테는 예비 시부가 한바탕 퍼부어 주더군요.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당신은 뭐 그리 잘 살아왔다고 사돈을 욕해. 맨날 그놈의 돈. 화투나 치러 가서 돈 다 잃고 대체 내가 갚아준 도박비만 해도 얼마냐고. 사치는 또 왜 이렇게 심한지. 강남 빌라
15평짜리 그거 다 대출로 산 거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아유,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얘야, 화 풀고 일단 집에 가서 쉬거라. 나중에 따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상견례는 개판으로 파토나고 말았어요. 뱃속에 애만 없었어도 그 자리에서 남친과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어느새 심장 소리까지 들려주는 주수가 되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친정엄마가 제 마음을 정리해 주셨죠. 나래야, 그래도 이서방은 착한 것 같아. 적어도 네 아빠처럼 능력 없고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웬만하면 이 결혼 하도록 하자.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니 이서방이 중간다리 역할 잘해주겠지. 뱃속의 아기 내 손주를 낳아서 너 혼자 키울 순 없는 노릇이잖니. 엄마와 저는 함께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예비 시모한테 너무 실망이 컸거든요. 친정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고요. 제가 다시금 결혼 결심을 굳히자 이번엔 혼수 공격이 들어오더군요. 시모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리한 혼수를 요구했죠. 야, 우리 집에 빈손으로 입성할 생각은 추워도 말아라. 애가 들어섰다니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은 허락해 준다만 지금 지성이 대형 약국에서 월급쟁이 약사하고 있는데 약국 하나 차리게 보증금 내놔라. 그리고 강남집 대출도 다 갚아주고 말이야. 알았지? 시모는 지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남친에게 퍼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혼수로 자기 약국 차릴 보증금이랑 강남 빌라 대출금 원하시는데 나 그거 다 해줄 돈은 없어. 내가 벌어놓은 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딱 1억 5천 해갈 테니 어머니께 그렇게 전해줘. 앞으로 내가 벌어서 혼수 대출은 갚을게. 그렇게 얼추 마무리 짓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강남 호텔에서 결혼하라는 걸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최대한 싼 곳에서 칙을 실었죠. 강남 빌라 한 채 있다는 것도 대출 빼고 현 세입자 보증금 빼주고 하면 거의 깡통이더군요. 그것도 모조리 대출로 해결하고는 꾸역꾸역 그곳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긴 했어요.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고 행복하게 출산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세부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 조그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엄마가 된 제 마음은 너무 초조하기 그지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제 곁에서 악담만 퍼붓고 있었고요. 야, 못 살아서 거지 같은 음식만 먹고 자랐는지 왜 심장병 걸린 아기를 낳은 거냐? 니네 친정엄마도 약하다더니 우리 손주도 외할머니 닮아 약해 빠진 거 아니냐? 어머님, 갓 태어난 손주한테 친할머니로서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싶으세요? 제발 채통 좀 지키세요. 시모와의 트러블은 그 후에도 계속됐어요. 시부가 시모더러 맨날 돈돈거린다더니 사실이더군요. 저한테까지 돈 요구가 계속되었죠. 일부러 시모 전화를 피하니 이젠 카톡으로 집요하게 돈 달라더군요. 며느라, 5천만 원만 급전으로 안 되겠니?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위태위태하구나. 내가 3달 만에 갚을게. 지금 투자 알아보고 있는 게 수익성이 아주 좋아. 며느라, 왜 CM이 카톡을 읽지 않는 거니? 전화도 안 받고 말야. 설마 일부러 내 연락 피하는 거냐? 괘씸한 것. 야, 김나래,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거냐? 내 성격 급한 거 몰라서 그래. 얼른 전화 받아. 5천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이라도 내놓으란 말이다. 어쩔 땐 시모가 정말 미친 여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맨날 돈 달라는 꼴이라니. 시모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또다시 남편에게 화풀이할 수밖에 없었죠. 소리 아빠, 어머님이 보낸 카톡 좀 봐봐.
우리 소리 보고 싶단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돈 달란 소리만 하잖아. 완전히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 자기 결혼 전에 시댁과 나 사이 방패막이 잘해준다며. 그 약속 다 어떻게 된 거야? 독박 육아하는 것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미안해 소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지하게 한번 말해볼게. 다시는 돈 달랄 연락 못하도록 말이야. 아마 아빠나 나나 누나한테 지금껏 맨날 돈 달라다가 빠꾸 먹어서 며느리인 자기한테 그러는 건지도 몰라. 우리 엄마가 경제관념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진지하게 말해선 당최 듣지 않는 분이야. 세게 말해. 강하게 얘기하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기에 전 결혼하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고 싶었는데 시모가 그 평화를 다 깨고 있었죠. 심지어 시모는 절 괴롭히기 위해서인지 본인이 다 없앤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더군요. 우리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인 거 잘 알고 있지? 앞으로 제사상은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도록 해라. 제사 전날부터 와서 시장 보고 다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뼈대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집안 같건데 갑자기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니 없던 뼈대를 찾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시모는 마치 며느리인 절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았어요. 명절이면 더 심해졌죠. 추석이 되자 시모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전화하며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기 보느라 정신없는 저에게 다 시키더군요. 추석 당일이 되고 친정 엄마에게 추석 당일 오후에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린 터라 친정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추석 이틀 전부터 시댁에서 지내면서 허리 한번 못 펴보고 노예처럼 일했거든요. 이제 우리 엄마 얼굴 보러 간다고 생각하니 신이 났죠. 그런 제 기분에 시모는 찬물을 뿌리더군요. 야, 어디 가려고 하냐? 이제 추석 점심까지 지냈으니 오후에 저희 친정에 가보려고요. 뭐? 야, 아서라. 지금 차가 얼마나 막히는 줄 아냐? 우리 아들 운전한다고 고생하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좀 이따 KTX 타고 내 친정에 좀 가자꾸나. 우리 아들이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어머님, 저희 친정 차 타고 40분이면 가요. 딱히 막힐 시간도 아니고요. 어머님 친정은 여기서 300km 떨어진 곳인데 굳이 오늘 가셔야겠어요? 맨날 시애미한테 눈을 희번덕거리며 따지는 꼴이라니. 아, 우리 친정엄마는 연세가 90에 가까우니 오늘 내일 하는 분이라 최대한 많이 찾아뵈야 할 거 아니냐? 잠만 말고 짐 싸라. 내가 표 다 끊어놨다. 시모는 본인 친정엄마가 몹시 위독하다며 오버를 떨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도 잠자코 KTX 타러 가자며 나섰어요. 자기 엄마 말이라면 거역도 못하는 마마보이 신랑 같으니라고. 그때만큼은 남편이 진짜 등신같이 보이더군요. 시부는 그날따라 친구들과 낚시를 떠난다며 집에 안 계셨죠. 시모가 시부에게 전화해서 본인 친정으로 바로 오게 하더군요. KTX를 타고 아기와 시모, 남편과 함께 시모 친정에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아기가 그날따라 아프고 열이 나서 KTX 안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꼴도 보기 싫은 시모는 연신 코를 드르렁 골며 시끄럽게 쳐 자고 있었죠. 입 벌리고 자고 있는 시모한테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받고 싶더군요. 남편이 옆에 있어 실행은 못했네요. 등신 쪼다 같은 남편은 뭐가 좋다고 창밖 경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시모의 친정에 도착하니 남편 외할머니는 90 가까운 나이에도 너무 정정하기 그지없더군요. 아니, 니네가 여기 웬일이냐? 우리 손주 며느리랑
증손주 얼굴까지 봐서 너무 좋은데 나 동네 친구들이랑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기로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한다. 그럼 밥 챙겨 먹고 잘 놀다 가거라. 혜미는 나가볼 테니. 어이없게도 남편의 외할머니는 친구들과 여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셨어요. 우린 주인 없는 집에서 뻘쭘하게 있어야 했죠. 친정도 못 가고 짜증나서 시모한테 한 소리 했네요. 아니 어머님, 정작 외할머님은 일정이 있으시다잖아요. 300km 떨어진 이곳엔 대체 왜 온 거예요? 저 친정도 못 가게 맞고 말이죠. 야, 친정 못 가게 내가 막았냐? 길이 막히니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고생할까봐 그랬지. 가난한 친정 백날 가봐야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잔말 말고 이 집 청소나 좀 해드려라.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사정이 생겨 못 간다고 말씀은 드려놨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그때 시부가 그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를 보고는 놀라시더군요. 아니 아들아, 며느라, 니네가 왜 여기 있냐? 처갓집 안 가고 이 먼 곳까지 웬일이야? 전 서러움에 울음이 터져버렸고 남편이 절 달래며 대신 대답해줬어요. 아, 저기 엄마가 외할머니 한번 보자고 해서 KTX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외할머니는 동네 분들하고 관광버스 타고 가셨네요. 뭐? 아니 명절인데 처갓집에도 방문해야지. 당신이 며느리 집에 못 가게 한 거지. 당신 심보 뻔해. 이 악독한 시어머니 같으니라고. 맘 좀 곱겠으면 어디 탈라? 지겨워. 당신 같은 악처랑 사는 것도 진짜 지겨워 죽겠다고. 뭐요? 아니 당신까지 나서서 왜 이래요? 며느리가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으니 다들 나를 악녀 취급하는데. 며느라,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 괴롭힌 적 있더냐?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한테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저희 집 가난하다며 욕하고 비난 카톡 아버님께 다 보여드려요? 제가 우리 딸 낳고 단 하루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자고 몸도 고단한데 어머니께서 맨날 절 괴롭히시니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소리 아빠랑 갈라설래요. 저 혼자 아기 키우며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겠어요. 제가 이혼 선언을 하고도 제 스스로가 흠칫 놀랐네요. 속에 골마있던 게 다 터져버린 느낌이었죠. 그래도 속은 후련하더군요. 등신 쪼다 같은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도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돈 벌어서 우리 딸 하나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여동생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었죠. 그래, 진짜 이혼하자. 이런 결심으로 아기 짐과 제 짐을 챙겨서는 그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절 붙잡고 만류하더군요. 아가, 소리 엄마야.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마음이 어려서 갈피를 못 잡아서 그렇지. 남편으로 봐서는 착한 아이니까 이 시애비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주렴. 이혼은 내가 하마.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혼을 하겠다고요? 나 참, 다 늙어서 무슨 이혼? 왜? 아직 60대면 팔팔한 나이 아니야? 20대 초반 멋 모를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당신이랑 살면서 진짜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맨날 사고나 치고 빚이나 지고 다니니 공무원 월급으로 그 돈 메꿔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더 이상은 당신 같은 악마랑 못 살아. 내 남은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이혼해야겠어. 자, 이 곶감이나 먹고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하면서 시부는 곶감을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어요. 시부의 이혼 선언이 진심임을 알아챈 시모는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부의 말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시부는 저와 아기를 친정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또다시 서러움이 폭발하여 펑펑 울었네요. 그런 저를 시부가 다독여줬죠. 참으로 고마웠어요. 세아가, 이젠 네 시모와 더 이상 얼굴 보고 살지 않아도 되니 걱정 말아라. 나도 너희 부부 일에 간섭 안 할 테니 이제 너희만 잘 살면 돼. 우리 소리 키우면서 돈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힘닿는 데까지 지원해 줄게. 그게 할아버지로서 할 일 아니겠니? 이번 추석에 제가 이혼하려다 시부모들이 이혼하고 말았네요. 친정 와서도 한동안은 얼떨떨 하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남편은 계속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속이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모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더군요. 일명 추석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지 몰랐네요. 우리 결혼이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준 시부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명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사연 채널은 한 3년 전부터 팬이 돼서 듣고 있어요. 이혼하게 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화내고 웃고 그러면서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었죠. 그런데 저한테도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떤 일이냐 하면 결혼하고 2년이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사연이에요. 제 경우도 여기 나온 일들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인생에서 누가 이혼 같은 아픔을 겪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도 그렇다고 봐요. 정말 뻔뻔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놈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체육을 유달리 잘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고 대학원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해서 현재는 운동선수들 연습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코칭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이 바닥이 너무 좁아서 밝히기는 어려워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이혼한 걸 모르는 지인들도 꽤 있어서요. 언젠가 밝혀질 일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제가 나서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럴 때에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더 쉽고 더 위로도 받는 것 같네요. 스포츠를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하면 집이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은 원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그걸 부모님이 잘 유지하신 덕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 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제가 하도 감기도 잘 걸리고 병원에서 허약 체질이라고 해서 엄마가 이것저것 수소문해서 많이 시켰어요. 덕분에 수영도 배우고 스케이트에 육상, 운동에 많은 걸 했네요. 그러다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제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고 하니 운동을 전공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제 일을 찾게 된 거였네요. 아빠는 운동도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거라며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고 수학이나 물리도 잘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도 틈틈이 했어요.
그렇다고 문과, 이과 전공하는 애들처럼 많이 알고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웬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아빠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퇴사를 하고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엄마는 학원을 크게 하시다가 제 뒷바라지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 집이 물려받은 게 많아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전화통화, 화상통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학원 운영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투자 같은 거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곤 하셨어요. 제 남동생은 그런 엄마 아빠의 영향인지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고 유학까지 갔네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댔다고 대학원 동기가 거기에 원서를 낸다고 하니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며 냈다가 덜컥 된 거였어요. 다닐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다 경험이라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다고 하잖아. 이게 너한테 맞는 일이라서 합격한 건지도 모르지. 그리고 아니면 어때? 그때는 관두고 다른 거 찾으면 돼. 인생은 뭐든 다 경험이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인생이 덜 힘들다? 엄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뼈 있는 얘기로 들렸어요. 아무래도 젊을 때부터 학원을 운영하시고 아빠와 함께 집안에 이런저런 일을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나온 진짜 조언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고 엄마 말씀처럼 정말 이게 제 직업이 돼서 10여 년을 하게 됐네요. 제가 일을 워낙 좋아하고 선수들 따라 해외 다니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개인 코칭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남자친구가 생길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아빠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부모님은 경기도에 집을 장만해서 같이 계셨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가끔 부모님 집에 가면 두 분 다 저보고 결혼은 안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지희야, 너 결혼은 안 할 거야? 아무리 일이 좋아도 인생에 반려자가 있어야 쓸쓸하지 않지. 나이 들어서 너 혼자 있어봐. 얼마나 외롭겠어.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우리 가족이 있어서 힘도 내고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엄마도 아빠 생각하고 같아. 사람은 결국 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 못 사는 게 이 세상이잖아. 정우도 여친 데려오고 결혼한 애만에 투닥거리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다 훌쩍 40 되는데. 나는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 많아. 아유, 이거사. 가족하고 그게 같니? 가족으로 끈이 연결돼야지. 가족이라고 다 좋지는 않지. 나도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봐서 알아. 어쩌면 우리 집이 평범한 게 아니고 특이한 걸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가족이 원수인 사람들이 많은지. 너 어디서 그런 말만 들어? 안 돼.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얼른 남자친구부터 만들어. 그게 만들어야지 한다고 되나? 그리고 엄마 말대로 하면 사람들 거의 마주치지도 못하고 살걸? 사람 일 진짜 모른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걱정의 말들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호감형 인물이 나타났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코칭해주는 선수의 지인이었는데 그 선수가 코칭 끝나고 갈 때 기다리더라고요. 둘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자주 만난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일반 회사를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평일 오후 시간에 편한 옷차림으로 올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식으로 만났을 때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엄마랑 같이 쇼핑몰 사업을 한다더라고요. 엄마 덕이기는 한데 이 나이에 이사직함 달고 있네요. 그렇다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이탈리아어랑 중국어도 해요. 이 정도면 능력 있죠? 제가 직접 해외 나가서 수입 계약도 잘 따오는데 친구놈들 중에는 제가 능력도 없는데 부모 덕에 편하게 산다고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나 동생도 부모님이 돈 많아서 실력도 안 되는데 뭔가 부정으로 자리 잡고 유학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였을까요?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양쪽 집에서는 별말하지 않고 결혼에 찬성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바라시던 결혼을 하게 됐네요. 남편 아버지는 남편이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손이 시누이가 있기는 한데 별로 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엄마와도 잘 싸웠고 남편과도 사이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외국인 남편과 결혼식만 참석하고 그 후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인상이 만만치 않다고는 느꼈어요. 사업을 하려면 저래야 되겠지라고 좋게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인상값을 하더라고요. 초반에 제 길을 꺾으려고 어찌나 용을 쓰던지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선수 생활까지 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약하지 않거든요. 저를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거나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않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러든지 말든지 흘려버렸죠. 신혼여행 후 처음 시댁에 갔다 오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지 너 진짜 기세다. 우리 엄마 저러면 다들 주눅 드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마 너 군기 좀 잡으려면 고생하시겠는데? 그랬어?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런데 말이야, 가족끼리 왜 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 넌 이제 우리 식구 된 거지 전에는 아니었잖아. 뭐 신고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혁 씨는 이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왜? 기분 나빠? 원래 운동할 때도 코치들이 기강 잡고 그러잖아. 그거랑 뭐가 다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하거나 운동할 때나 필요한 게 왜 집안 식구들한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좋은 기운 나누면서 사는 거지. 너도 참 한마디도 안 진다. 내가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은 여자랑 결혼했네. 엄마가 아니라 내가 고생하게 생겼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하면 나도 이러지 않지. 그리고 수혁 씨가 말하는 고생이라는 거 수혁 씨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날이 저희가 사귀면서부터 그때까지 처음 다툰 거였어요. 그래도 둘 다 금방 풀었고 앞으로 잘해보자 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시댁 방문에서는 시어머니가 좀 저를 많이 건드리셨어요. 나도 우리 수혁이 운동 잠깐 시켜봐서 하는데 그게 죄다 부모공으로 되는 일이잖아. 운동만 했던 애들이 아주 싸가지는 없고 세상이 다 지들 뜻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 너도 부모가 돈 많고 운동해서 아주 오냐오냐 큰 게 보인다? 오냐오냐 큰 게 아니고 사랑 많이 받고 부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네가 오냐오냐 컸다는 증거야. 따박따박 네 할 말 다 하잖아. 어머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 그렇죠. 솔직히 운동하는 애들이 얼마나 협동적인데요. 바깥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제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커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면 수혁 씨도 능력 안 되는데
어머님 덕에 이사 달고 편히 산다는 말 듣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좋으세요? 아니죠.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실례고요. 야, 나 세다. 너처럼 기센 애 처음 본다? 내가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받지? 저도 어머님이 이런 생각 가지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로를 잘 모르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저에 대해 모르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에 대해 모르고요. 편견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맹랑하고 시건방지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무작정 저를 기죽이려고만 하시니 왠지 승부욕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투자금 뺀 게 있는데 어머님 사업이 괜찮은지 알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투자를 해도 좋을지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실 것 같네요.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아주 순식간에 미소가 퍼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한 것도 있었어요. 더는 저한테 싫은 소리 못하게 할 입막음용이었죠. 아니, 그걸 알아보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그냥 하면 되지. 사돈간에 무슨 정보가 필요해?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도 저 이제 식구 됐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물며 투자는 돈이 오고 가는 건데 확실히 해야죠.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투자 같은 건 철저하게 따져보고 알아보고 하셨어요. 그게 친구도 안 잃고 의도 안 상하는 거라고요. 뭐래니? 얘는 우리 사업 문제 없어. 투자하면 그냥 논하는 거지. 하긴 내가 바깥 사돈 니들 살 집 20평 해주는 거 보고 돈만 많고 사람이 작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그게 이런 데서도 나오는구나. 어머님은 저희 집 아예 못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무려 사업가신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째려보기만 했어요. 남편도 듣기 거북하다며 뭐라고 했고요. 그래도 친정에서 투자를 알아본다니 저한테 무슨 말 잘못했다가 틀어질까봐 그런지 말조심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이미 저는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괜히 엮인 것 같은 거 있죠. 부모님도 시어머니 사업 정보를 받아보고 재정 상태를 알아보시고서는 좀 실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누구한테 투자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뭐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다길래 알아본 거였는데 요즘 그쪽 전망이 좋잖아. 근데 이거는 사업 자체를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시작한 것 같다. 생각보다 쇼핑몰이 적자가 크고 돈 들어오는데 좀 어려움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말을 아끼셨어요. 제가 이미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다고 하니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정말 웃겼던 게요. 사람이 너무 가볍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엄마한테 호칭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싸돈 찾으며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그닥 좋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생각해서 친절히 대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정도는 없는 셈 쳐도 되겠다 싶은 선에서 투자할 생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하니까 정말 엄청 고급 일식집으로 부모님을 초대한 거 있죠. 사실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비싼 데 잡을 거면 우리 쪽에서 부담 많이 하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적당한 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반반씩 냈고요. 물론 이제는 저희 부모님하고 사업상 만나는 거니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 얄미웠어요. 저나 부모님이나 이왕 연을 맺을 사람들 잘 지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사람 사이가 껄끄러우면 불편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어도 그렇게 비싼 음식 안 좋아하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잘 안 가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툭 하면 5성급 호텔 레스토랑 가서 밥 먹더라고요. 백화점 식당 가도 잘 안 가요. 아주 잘 나가는 비싼 게 있으면 가고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을 텐데요. 저희랑 가풍이 다른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날 부모님은 식사를 하며 밀키트 사업을 전면 개선하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투자도 투자인데 부모님은 저를 생각하셔서 그러셨더라고요. 뭔가 이 집 분위기가 이대로면 저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게 보였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각서도 썼고 저희 부모님과 동행한 변호사분한테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했건만 시어머니한테 약속은 말뿐인 거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고요. 저도 부모님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석 달째 공동생활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어요. 한두 달은 그냥 넘어갔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생활비를 넣지 않을 것 같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생각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밀키트 사업하는 거에 돈이 꽤 들어가. 엄마가 생전 처음 집담보 대출까지 썼잖아.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내가 요즘 엄마 생활비 대주고 있어. 조금만 참아. 사업만 안정되면 곧 예전처럼 돌아갈 거니까.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안한 그대로 개선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야, 일이라는 게 늘 예상대로만 되냐? 너는 그래? 아니잖아. 사업은 더 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 저야 잘 모르니까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싶었지만 어째 선뜻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나 남편이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데도 늘 가는 데는 비싼 레스토랑이고 꼭 5성급 호텔에서 묵고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그런 데에 쓸 돈은 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거면 남편한테 생활비를 탔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저한테 며느라기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더군요. 우리 며느리 밥을 잘 챙겨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거 걱정되셨어요? 예, 오늘 우리 같이 쇼핑하지 않을래? 차도 마시고. 아,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선약이 있어요. 미루기 어려워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수밖에 없겠다. 너 돈 좀 있지? 나 당분간 쓸 수 있을까? 생활비 수혁 씨가 안 보냈어요. 생활비 보낸다고 이번 달도 저희 생활비는 안 줬는데요. 내가 그깟 생활비 때문에 너한테 돈 얘기를 하겠어? 한 1억만 어떻게 안 될까? 급한 불 좀 끄게. 그런 큰 돈을 제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수혁이한테 말 안 하면 되지. 어차피 네 돈 아니니. 네 돈 네가 쓰는 건데 뭐라고 할 거 있어? 근데 어머니 혹시 저한테 돈 있는 거 수혁 씨한테 들은 적 있으세요? 제가 딱 그만큼 따로 둔 통장이 있거든요. 어? 아니야. 걔가 그런 말을 나한테 못하러 해. 돈 있다니 다행이다. 얼른 좀 보내다호. 근데 이거는 제 신상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쓰려고 한 돈이라서요. 아우, 참 빡빡하게 군다. 누구 없는 돈 가졌어? 그래서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제가 돈 주는 게 망설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그 돈을 갚을지 말지도 모르는데요. 저한테 1억 통장이 있다는 건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었어요. 이건 제가 사회인이 됐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쓰라고 따로 주신 거였어요. 그 돈을 쓸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사이 이자도 좀 붙기는 했었죠. 근데 딱 1억을 달라는 게 수상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수혁 씨, 혹시 내가 1억 있다는 거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 있어? 그랬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누가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하고 살아. 어제 먹은 아침도 잘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얼버무리며 치킨을 먹겠다고 배달앱을 들여다보는 게 딱 감이 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곤란하면 이런 식으로 피해갔거든요. 저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줘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급하다는 걸 먼저 돕다는 마음에 돈을 보냈어요. 돈 받은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고맙다. 잘 쓸게. 이번 일요일에 집에 와라. 맛있는 거 먹자. 저는 맛있는 것도 안 반가웠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말에 갔더니 바로 나가자면서 또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호들갑을 떨며 제일 비싼 음식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맛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랬어요. 고마우면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데에서 좋아하는 걸 사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두 달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돈이 부족하다고 혹시 돈 빌릴 데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큰돈 빌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없어? 네 부모님한테 빌리면 되잖아. 네? 부모님이요? 저기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투자까지 하셨는데 이런 거 아시면 오히려 안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내가 쓴다고 해. 네가 필요하다고 해. 저는 그렇게 돈 필요할 데가 없어요. 부모님도 그걸 아시고요. 그리고 저 부모님한테 어머니 대신 돈 빌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1억 드린 게 2달도 안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사업을 뭘 한다고 그따위로 말을 하니? 내가 아무렴 허튼 데에 돈을 썼겠어? 됐다. 그렇게 성질을 버럭내고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아주 냉랭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돈 안 해준다고 투덜대기만 했고요. 저는 결혼이 이런 건가 싶고 깊은 회의감이 들었네요. 돈을 주면 좀 잘해주다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완전히 돌변하는 게 맞는 건가 하고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네요. 여태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참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건 또 부모님 덕이기도 했죠. 부모님 능력이 되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니네 시댁 사업 잘 되고 있대? 무슨 말 안 해? 왜? 혹시 투자한 거 문제 있어? 관리해주는 데에서 돈을 빨리 빼라고 하네. 뭐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 나한테는 말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어. 아니, 왜 너한테 말을 하네? 같이 상의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도 알고 있어야지. 그러게. 근데 나는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민해 봐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뭔가 되게 허둥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심각하게 이러는 거였어요. 있잖아. 지 너 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지? 관두거나 그럴 거 아니지? 이 집이야.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 계속 일하는데 왜 그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지금 같으면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투자금 회수를 했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안 했다며 어차피 그 돈 없는 셈 쳐도 되는 걸 한 거라고 시간이 걸려도 두고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느낌의 부모님은 시어머니 사업이 잘못된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돈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는 거였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남편이 말하던 일이 터졌어요. 회사는 돌아오는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서 부도를 맞게 되었고 순식간에 시어머니는 집 밖에 나앉게 되었어요. 남편도 술 진탕 마시고 잠만 자고 완전 무기력해졌더라고요. 솔직히 시누이는 연락도 안 됐고 자식이라고는 남편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데 집에서 같이 지내자니 그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우선 방도 없었고 시어머니와 셋이 살기에는 불편한 게 많았죠. 저는 심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5성급 호텔만 고집하고 거기서 지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거기도 돈이 떨어져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고심 끝에 시어머니한테 무학재 쪽에 있는 5억대 아파트 전세를 해주셨어요.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아? 뭐 니네 시어머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완전 남도 아니고 어떻게 모른 척해. 나 때문에 괜한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렇지도 않아. 걱정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고마워 엄마.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실 거야. 시어머니는 서울 안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주 점잖게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때도 무슨 비싼 집을 예약한다길래 제가 말렸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지도 않으니까 정 그러면 백화점 식당가 적당한 데 알아보겠다고요. 그렇게 제가 예약을 해서 만난 곳에서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밀키트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몸으로 부딪혀 봐야 한다는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어요. 식품 사업도 자신 있었는데 말이죠. 세상이 항상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기본부터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사부인, 전에 저희가 권고해 드렸던 개선점들은 고려하셨는지요? 아빠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 했다는 거죠. 아, 예. 물론 저희도 다 고려해 본 사항이에요. 그렇지, 수여가? 네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건 다 검토했었던 건데 이제 이 시장 조사 같은 게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또 바뀌고 하니까요. 트렌드가 확확 바뀌잖아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줄줄이 변명만 늘어놓고 절대 자기들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가 못 참겠는지 좀 쌀쌀맞게 말씀하셨어요. 트렌드보다 중요한 게 기본 아닌가? 트렌드대로만 흘러가면 오래된 가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 설렁탕집, 냉면집,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데는 트렌드랑 아무 상관없이 잘하고 있어. 그건 기본을 지켰기 때문이야. 엄마가 마음먹고 한 말에 시어머니랑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는 남편한테 한마디 더 했어요. 자네 어머니한테 신경 써야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회사 돈이 없는 거지. 어머니 개인 돈은 있을 거 아닌가. 우리 지희한테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제가 더 잘해야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남편은 엄마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설렁설렁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표시였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예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치 엄마 말에 복수라도 하듯이 집에도 더 늦게 들어왔고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말이죠. 핑계로는 친구랑 동업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엄마가 그 말을 한 이후부터는 아주 냉랭해져서 더는 고마워하지도 않았고요.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집에 생필품 주문하라고 목록까지 문자로 남겼고요. 그러기를 몇 차례.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으러 갔어요. 분명 자기 돈은 있는데 그걸 쥐고 안내해 놓으려고 하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먼저 간다고 연락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하거나 뭔 꼼수를 부릴지 몰라서 말없이 찾아갔네요.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아파트 뒤쪽 쉼터에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바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두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는 자리라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동네에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에휴, 어쩌니 이래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거야. 아니, 니네 처가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쫌스럽니? 내가 몇 번이나 돈 좀 해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겨우 해준다는 게 이런 천세다 글쎄. 그러게 말이야. 지도 보면 답답할 때 많아. 돈 좀 해줬다고 자기 딸한테 잘하라고 하고. 아우 짜증나. 껌값 주고서 생색은 엄청 내더라. 더는 들을 것도 없었어요. 제 마음에 눌려있던 결혼에 대한 회의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사람을 불러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짐을 다 빼서 쓰레기장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오는지 느지막이 오던 두 사람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인상부터 찌푸리더라고요. 여긴 왜 왔어? 엄마가 어제 물건 주문하라고 했다며. 근데 왜 주문 안 해? 그러게나 말이다. 왜 저러고 팔짱을 끼고 서 있다니? 시어머니 말에 저는 더 삐딱하게 말했어요.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제 말에 두 사람은 혀를 차며 올라가더니 조금 있다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후다닥 뛰쳐나오더군요. 야 박지, 집에 왜 물건이 없어? 엄마 가방 하나랑 당장 쓸 것 빼고 다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뭐 한 거냐? 그래?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한 거야? 나 당신 아들하고 안 살아. 이혼할 거라고. 두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준 이 아파트가 껌값이라고요? 그럼 그 껌값 갚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내가 나간다고 부동산에도 주인한테도 말해놨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투자금하고 저한테 가져간 1억하고 있는 대로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가자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야, 왜 이래? 말로 해, 말로. 나 말로 했어. 내가 무슨 폭력 썼어? 손발 썼어. 말로 했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나 너한테도 니네 엄마한테도 질릴 대로 질렸어. 두 사람 병이야. 남들 눈이 중요해서 비싼데 고급인데 아니면 못 가는 병. 난 너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도 몰랐거든. 그래서 내 인생 다시 제 궤도로 돌려놓고 싶어. 더 이상 긴 말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아들었을 거 아냐. 저는 신혼집 비번도 바꿔버리고 친정으로 가서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했어요.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며 속상해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금 받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1억하고 모두 다 해서 이혼소송 준비해라.
아빠도 결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를 찾아와 싹싹 빌고 저한테 큰 신뢰를 했다고 했지만 저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줌마 딸이 왜 절연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 알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니까 안 만나고 사는 거죠. 더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같은 사람하고 엮여서 인생 꼬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예, 그러지 말고 며느라. 너 이런 애 아니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타오. 어? 제가 왜 아줌마 며느리예요. 그리고 기회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자꾸 이러시면 경비실 연락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경찰 부를까요?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서야 시어머니는 돌아갔고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신용을 하더니 나중에는 문자로 욕을 퍼붓고 찾아와서도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빨간 줄 긋지 말아달라고 또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나중에라도 또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떡해요. 이혼하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제 돈 1억 중 5천만 원만 갖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거 이거저거 팔아서 다 갚을 생각인가 본데요. 분명 지금도 자기 먹고 살 건 있을 거예요. 절대 손해볼 짓을 안 할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빚도 정리한 것 같던데 부모님 투자금은 소송 때문이라도 돌려드렸더군요. 남은 위자료와 다른 돈 문제는 그건 남편이 한 달에 얼마씩 갚기로 각서를 썼다고 해요. 여전히 약간의 금전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매듭을 짓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다시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데이고 나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부모님도 재혼 이야기는 안 하세요. 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게 맞지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